단 10개의 매장으로 3,000개 매장의 수익성을 넘은 미친 존재감을 가진 빵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딘지 좀 감이 오실까요? 아, 알죠. 이거는 사실 전무후무하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좋아하는 빵을 좀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빵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가끔 먹습니다. 저도 여행 가면 이제 뭐 유명한 빵집 같은데 좀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빵업계의 골리앗과 다이시죠? 오늘은 파리바게트와 성심당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빵업계의 이제 골리앗인 파리바게트는 국내 최대의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이제 대전에서 출범해서 몇 개 안 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성심당이 이제 정상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파리바게트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뚜레쥬르잖아요. 왜 성심당이랑 이거 비교를 하시나요? 이게 뭐 핫해서 그냥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업계 1, 2위거나 아니면 구조에서 이제 상당 부분 비슷한 곳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 이 두 회사는 공통점이 빵을 판다 이거 하나일지도 모를 만큼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모든 게 다른 회사입니다. 기업 구조에서부터 판매 방식까지 각자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심당이 그리고 실적으로 최근에 파리바게트를 또 제쳤습니다. 맞아요. 저 이거 뉴스 봤는데 어떻게 오늘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업계 1위인 이제 파리바게트의 황금기는 2000년대 초 베이크오프 시스템 도입으로 시작됩니다. 혹시 베이크오프 시스템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좀 생소하다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이제 빵이라고 하면은 빵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제 완제품을 파는 개념이었습니다. 과장님도 어릴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진이빵 이런 거 좀 사보셨나요? 저 스티커 많이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국진이빵 이런 게 대표적인 공장빵이죠. 그런데 이제 베이크오프 시스템 도입으로 판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완성된 빵이 아니라 냉동 반죽을 이제 가맹점에 공급하면 제빵사가 그 냉동 반죽을 당일에 구워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시작된 거고요. 며칠 전에 만든 빵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당일에 구운 빵을 판매하니까 이제 빵 맛도 좋아지고 냉동 반죽을 일괄 공급하다 보니까 매장 또 운영도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석이조 효과가 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장착한 프랜차이즈 빵집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20년간 이제 정상의 왕자를 지켜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일 생기면은 부모님이 뭐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케이크나 이런 거 사오시고는 했고요. 선물도 이제 왜 빵집에서 그 롤 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른 집에 뭐 방문할 때면은 가져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좀 바뀌었죠 많이? 그쵸. 이게 막 급한 상황 아니면은 케이크는 주문 제작할 때도 있고요. 빵도 이제 어느 동네 가면 어디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뭐 SNS에 올려가지고 인증도 하게 되고, 굳이 뭐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먹는 게 특별한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프랜차이즈 빵집의 첫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증가를 하면서 요새 뭐 노티드 아니면 이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올드 페리 도넛 뭐 이렇게 신규 베이커리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는 이 빵집이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동네 빵집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SNS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전국 몇 대 빵집. 이거 또 줄 세우기 참을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국 뭐 3대 빵집, 5대 빵집 아니면은 빵지술래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좀 나면서 지역 내 유명한 전통 빵집들의 인기가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산의 이성당, 그리고 오늘 소개할 대전의 성심당이죠. 확실히 그런 이유들이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프랜차이즈가 힘들어졌던 건가요?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반감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SPC 삼립그룹도 잦은 가격 인상과 가맹점주에 대한 횡포, 그리고 제빵 공장 직원의 끼임 사고 등의 문제로 2022년에 불매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말고 좀 다른 신선한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등장한 게 이제 저렴하고 가맹점 없고 그리고 착한 경영을 표방하는 회사 성심당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인기빵집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대전 자체가 성심당인 것 같거든요. 성심광역시에 오세요, 대전이 있어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대전시 뭐 추천 여행지, 선호 음식점, 기념품, 관광객 주요 뭐 1위 방문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성심당 뽑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성심당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해서 더 유명해진 것도 있었죠. 1956
1996년에 대전역 앞에 작은 찐빵집으로 창업한 성심당은 긴 시간을 거쳐서 대전의 명물,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 프랜차이즈에 대한 반감이 커지던 시기에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고, 이후에는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성심당은 이제 많은 직원의 제빵사들이 매장 뒤편에서 직접 제빵하여서 맛과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 그리고 당일 판매되지 않은 빵은 기부, 이 시스템을 초대 창업주 시절부터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심벌로서 대전에서만 총 6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지역 자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베이커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진격하던 다윗, 성심당이 드디어 작년에 전국 수천 개 가지고 있는 파리바게뜨 실적을 이긴 거네요. 성심당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에 매출 1,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0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실적을 거두었는데요. 1,000억 대단하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이게 와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선 게 처음이고요. 특히 로컬 브랜드가 영업이익 규모로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과 뚜레쥬르 운영사인 CJ 푸드비를 모두 제쳤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앞섰다는 게 이제 파리바게뜨보다 빵을 더 많이 팔았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두 회사가 다른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세한 이야기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바게뜨입니다. 1998년 SPC 계열인 파리크라상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로 시작했습니다. 파리크라상은 파스쿠찌, 잠바주스, 쉑쉑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파리바게뜨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PC 그룹의 우수한 프랜차이즈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2년 말 기준 가맹점은 3,419점, 직영점은 27곳을 운영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가맹점이 3,000개. 역시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루는 건 아닌 건데 이렇게 뚜레쥬르는 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궁금한데요. 뚜레쥬르는 2022년 기준 가맹점 1,302점, 그리고 직영점은 1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하고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네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쩌면 오늘 성심당이 뚜레쥬르를 제치고 비교 대상이 된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심당은 이제 1956년 개업한 이후에 2001년 9월에 주식회사 로쏘라는 명칭으로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성심당의 개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살짝 좀 말씀드리면, 창업자인 고 임길순 대표는 고향의 한경남도 함주군인데요. 월남하던 중에 기차가 고장나서 어쩌다 내린 도시가 또 딱 대전이라고 합니다. 임길순 전 대표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대전에 계셨던 신부님이 밀가루 2포대를 주셨다고 합니다. 임길순 대표는 그걸로 식사를 해결하지 않고 찐빵을 만들어서 대전역 앞에서 팔았던 게 바로 성심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걸 또 바로 이렇게 드시지 않고 그렇게 파셨구나. 행보가 좀 남다르시네요, 진짜. 성심당은 이제 성심당 케이크 부티크, 옛맛 솜씨 등 다양한 계열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빵집으로만 보면 이제 본점, 대전역점, DCC점, 롯데점 이렇게 4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페와 식당을 포함한 매장 전부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성심당은 이제 오직 대전 여기 이외에는 프랜차이즈 안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예전에 동생분이 프랜차이즈를 시도를 한번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대전 원툴로 좀 가게 됐는데요. 이게 또 지금은 승부수가 됐죠. 지금은 성심당을 통해서 대전 관광을 부흥하고 대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전을 가야 먹을 수 있는 빵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빵 뭐 안 좋아하더라도 대전에 가면 성심당 빵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꼭 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단순히 판매하고 관광 수익 외에도 대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대전 토착회사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곳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대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게가 된 것이 지금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는 완전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해가지고 효율적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점포 내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회사는 이제 지방에서 조그만 빵집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직접 제빵사들 운영해서 당일 생산하고 당일 판매하고 대전에서만 지점 내고, 완전 활용 방식 자체가 완전 두 개가 다르네요, 진짜. 이렇게 두 회사의 다른 점이 또 재무적 표현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수익성 부분에서
생각보다 매출액 차이는 커 보이는데요. 예, 아까 오프닝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성심당이 2023년 영업이익으로 파리바게트를 넘었다고 해서 파리바게트 뭐 3,000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판 빵보다 성심당 10개 매장에서 더 많은 빵을 팔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회사의 매출 구조가 이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매출액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심당은 지점이 많지 않지만 파리크라상은 3,000개가 넘는 다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반죽이나 이제 빵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파리바게트 외에도 파스쿠치나 잠바주스, 기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같은 빵을 파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나나 싶죠? 이게 이제 파리크라상은 1, 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로쏘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나거든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리크라상은 이제 프랜차이즈업이 주 업종이고 성심당은 B2C가 주 업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B2B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크지만 수익성은 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파리크라상은 직영점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가맹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가맹 부분은 이제 고객에게 빵을 판매하는 B2C 매출이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빵이나 반죽을 제공하고 가맹비를 수취하는 내역이 매출로 집계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직영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출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직영점 개수에서 보듯이 그 비중이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심당은 빵을 직접 제조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이 또 매출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런 영업 구조 때문에 성심당 수익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 구조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단순 1대1 비교 우위 뭐 이렇게 정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 수준 보면은 성심당이 확실히 대세가 맞긴 맞네요. 성심당은 최근 이제 폭발적인 성장 기록을 했는데요. 4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6%가 나오고 또 2023년의 성장률은 이제 50%가 넘어가면서 영업이익 규모가 파리크라상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판매 관리비와 광고 선전비 영향도 좀 있는데요. 파리바게트는 이제 전국에 3,000점이 넘는 점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점포를 좀 관리하다 보니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이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많긴 많네요. 예, 절반 정도나 차지하고 있죠. 거기다가 특히 광고 선전비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파리바게트의 주업은 빵을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가맹점을 유치하고 일정한 매출을 유지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를 또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성심당은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이 20% 수준이고요. 파리바게트에 비해 운영하는 매장 수가 자체가 적고 또 광고가 없이도 누구나 찾아오는 매장이기 때문에 광고비는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이고요. 주요 점포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임차 부담이 적고 판매 관리비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이제 이성당, 옵스도 각각 매출액 대비 판관비가 2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전 국민 중에 파리바게트 모르는 사람은 없긴 할 텐데 가맹점들 매출하고 브랜드 인지도 유지 위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매장들 다 이제 커버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상당한 규모 광고 선전비 지출할 수밖에 없을 거고 커버해야 될 매장이 많은 프랜차이즈의 뭐 운명이나 딜레마 뭐 이런 거겠네요. 예, 하나의 숙제 같은 네, 거죠. 숙제 같은 거. 다음은 재무 안정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크라상은 최근 현금 창출력이 좀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진출을 시도하다 보니까 투자 부담이 좀 증가했습니다. 파리크라상이 파리 본점에 파리바게트 출점한 거 혹시 얘기 한번 들으셨나요? 맞아요. 이강인 뛰는 파리 생제르맹이랑 같이 뭐 이게 연합해가지고 그렇죠. 뭐 축구공 모양 케이크를 뭐 파리바게트에 팔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무 안정성이 좀 저하되는 추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프랜차이즈 1위로서 견고한 자본력을 축적한 만큼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이제 무차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재무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 매장 운영하면서 순자산 이제 자본력을 확충하는 데는 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순자산 규모는 좀 이게 숫자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에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순자산 규모도 큰 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빵값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 다녀보시면은 우리나라 빵값이 좀 유독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빵플레이션 그러고 하도 높으니까 저는 뭐 장사가 잘 안 되나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좀 통계 같은 걸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2018년에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산하에서 경제 분석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도시별 빵값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 빵값이 무려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너무하네.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빵이 이런 거에 주식일 텐데. 또 이제 요거를 살펴보려면은 먼저 주요 원재료인 밀의 수급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밀 소비량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밀 가격이 또 급등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밀 주요 생산국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저 잘 몰랐었어요 이게. 2020년 기준 밀 가격 지수를 100이라고 봤을 때 2022년에는 181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와, 거의 2배이네요. 진짜 엄청 올랐죠? 원재료 영향이 그만큼 크시다는 말씀이군요. 근데 이게 원재료 폭등은 세계적 추세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게 예리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면은 2023도 밀가루 가격이 OECD 평균 대비 20에서 30%는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승한 물가는 하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게 2023년에는 밀 가격 자체가 좀 하락을 했지만 이런 하락한 밀 가격이 밀가루나 빵 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요 제분업체인 이제 제한제분에서 공시하는 밀가루 판매 가격과 밀 수입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2023년에 원재료의 원매 가격이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품 가격은 소폭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2024년 1분기 들어서야 이제 소매품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또 원매 가격 하락한 거 대비는 인하폭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대한제분의 2024년도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또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의 시차가 존재해서 그랬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그러면은 이외에는 빵 가격이 오른 이유가 또 다른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업계 1위인 파리바게트의 가격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동네 제과점들도 파리바게트의 가격을 아마 참고해서 좀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PC 그룹은 이제 내부에 밀가루, 계란, 햄, 제빵 주요 원재료들을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밀가루는 밀다원, 계란은 에그팜, 햄은 그릭슈바인처럼 하나하나 다 SPC 삼립 내 계열사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방에 3,000개가 넘는 빵집이 있다 보니까 든든한 공급처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 원재료를 대량 생산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유통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마진이 붙게 된다는 점입니다. 각 생산법인에서 이제 적정 이유는 붙여서 파는 건 이제 당연한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SPC 삼립이 9% 이윤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과징금이 전액 취소가 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유통 구조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런 유통 구조와 또 중간 마진 때문에 빵값이 좀 비싼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심당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팔 수 있는 건지 또 이유는 더 궁금해지는데요. 성심당의 구조를 한번 또 봐야 되는데요. 성심당 최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최근은 안 가봤는데 이게 엄청나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진짜. 예, 이게 성심당 본점에 가면 웨이팅이 건물을 한 두세 번 이렇게 휘감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그냥 휘감는다고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일렬로 이제 빵 고르고 사고 퇴장하는 게 전문데 대기열이 그 정도라는 거죠. 충분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뒤에서 수많은 제빵사분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또 본점이라서 임차료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을 뜻하는 매출 원가율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성심당도 쭉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게 상세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과도한 빵값을 굳이 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파리바게트는 아까 말씀드린 중간 마진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해결되면 추후에는 좀 빵 가격은 내려갈 수는 있을까요? 이제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밀가격 하락을 근거로 제분업체들에게 밀가루 가격 인하를 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가격은 좀 내려갔지만 생산자 가격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가격이 인하가 된다고 해도 이게 최종 빵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역시 올린 물가는 잘 안 떨어지네요, 이게. 예,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파리바게뜨하고 성심당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정말 완전 행보 자체가 다른 회사인 게 딱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좀 두 회사 모습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골리앗은 골리앗이다. 다윗은 나는 결국 진압될 것이다. 뭐 그렇게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리앗이라는 건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잖아요. 다윗이 열심히 해서 이제 판도를 바꿀 정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고요. 예, 이게 파리바게뜨를 이제 대체할 합리적인 가격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또 나오면은 이 체계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이제 규모를 가진 베이커리가 등장을 하려면은 파리바게뜨와 이제 뚜레쥬르가 그동안 구축해놓은 진입 장벽이란 게 또 존재가 하고 또 이 정도로 많은 계열사와 체인점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큰 자본력이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이제 거의 커져야 되니까. 신규 프랜차이즈 계열사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로컬 베이커리의 경우에는 높은 임차료 부담이 있고 인건비 부담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량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또 낮은 품질로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개인 베이커리나 로컬 베이커리가 가진 뭐 장점이라든지 가진 이미지가 또 있으니까요. 빵값이 비싸다고 해도 접근성이나 브랜드 파워 등을 감안할 때 파리바게뜨 1위 체제는 크게 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빵 업계의 대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더 흥미로운 주제와 기업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